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허름한 노인이 문을 열고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눈길을 주며 자리를 피했지만 하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낡은 외투 속에 숨겨진 이 사람의 정체를, 그가 왜 이곳을 찾아왔는지를, 오늘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사연 시작 전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고마운 마음 가득 담아 사연백일홍 시작합니다. 이사회가 끝난 오후 윤도현 회장은 비서실로 돌아왔습니다. 73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결혼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도연은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기에? 네, 회장님. 도연의 머릿속에는 벌써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큰 협상들, 주주총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 언론이 물고 늘어질 가문의 이미지,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정교한 시기였죠. 한 가지 변수라도 어긋나면 주가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누군가? 비서는 또 다른 파일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설탐정 회사의 이름이 찍힌 조사 보고서였죠. 첫 장을 넘기자 정하은이라는 이름과 함께 작은 증명사진이 보였습니다. 27살 맑은 눈빛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시선은 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학력란에 적힌 그 세 글자가 그의 눈에 먼저 들어왔죠.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부모님 교통사고 사망 기록, 사고 일자, 보험 처리 지연 내역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3명의 동생들 이름과 나이, 학교 생활 기록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뇌졸중 진료 기록 사본도 있었죠. 임대료 연체 내역이 적힌 페이지에는 빨간 형광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동네 구멍가게 외상장부를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죠. 그의 눈앞에는 서류 속 글자들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4시 우유 배달 자전거를 끌던 15살 소년의 손. 겨울바람에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던 그 손. 시청 앞 지하도에서 구두를 닦으며 고개를 숙이던 20살의 자신. 그때 그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겠다. 그 다짐이 그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다짐은 그의 마음 어딘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가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아들 재민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33의 재민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이런 여자를 왜?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봐주셔야죠. 서류가 아니라요. 학력과 재정 상태는 혼인의 기본이야. 우리 가문은 명예가 있는 집안이야. 명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 명예가 아니라 체면 아니에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체면도 지켜야 할 가치야.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다. 전 하은 씨를 사랑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해. 재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도연은 홀로 남아 다시 한번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저 여자의 진짜 민낯을 보겠다고. 서류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이틀 뒤 도연은 경호실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부탁을 했죠. 낡은 옷을 구해주게. 코트, 옷, 운동화. 모두 오래되고 해진 것으로.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묻지 말게. 경호실장은 당황했지만 지시를 따랐습니다. 다음 날 도연의 집무실에는 보풀하기가 일어난 회색 스웨터, 구멍난 검은 코트, 밑창이 다른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손톱 밑에 일부러 검은 때를 묻혔죠. 거울을 보니 재벌 회장이 아니라 노숙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비서가 다급히 말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일은 나 혼자 해야 하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완벽하게 익명으로 움직여야 했죠. 도연은 미리 조사해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은국밥의 위치, 골목 CCTV 위치, 상권 분석 자료. 낮에는 매출이 낮지만 새벽과 점심에는 지역 노동자들로 붐빈다는 데이터. 평일과 주말의 손님 구성 차이까지 빠짐없이 파악했습니다. 재민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부탁이에요. 제발 하은 씨에게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도연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서 핸들을 잡았죠. 그날 밤 도연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첩이 있었죠. 그는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머리에 떡바구니를 인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떡을 팔며 네 남매를 키우셨던 어머니. 도연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첩에 넣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도연은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서리가 내린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쓰레기 수거 차량 소리가 들렸죠. 길모퉁이 분식집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도연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숙자 몇 명이 골목 한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무료 급식은 교회에서 한대. 아니야, 복지관이 더 양이 많아. 빵 나눔은 내일 역 앞이라던데.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도연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취약계층만의 정보 공유. 살아남기 위한 그들만의 연결망이 있었던 거죠. 도연은 골목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작은 간판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으로 쓰인 4글자. 하은국밥. 도연은 그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 불빛만이 유일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하은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솥뼈를 꺼내는 거였어요. 커다란 통에 담긴 솥뼈에서는 붉은 핏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하은은 찬물에 뼈를 담갔어요. 1시간 동안 그대로 두면 핏물이 빠져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였죠. 그 사이 하은은 큰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핏물을 뺀 뼈를 넣었어요. 그러자 뿌연 거품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이게 바로 잡내였죠. 하은은 국자로 거품을 정성껏 떠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요. 10분쯤 삶은 뼈를 꺼내 다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새 물을 받아 다시 끓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약한 불로 천천히 오래오래 끓여야 했습니다. 양지머리와 사골을 적당히 섞어서요. 너무 진하지도 너무 맑지도 않게. 이 비율이 맛의 비밀이었습니다. 하은이 국을 끓이는 동안 안쪽 방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86살 할머니가 깨어나신 거예요. 하은은 손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혈압계가 놓여 있었죠. 하은은 부드럽게 할머니 팔에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할머니는 말씀을 잘하지 못하셨어요. 뇌졸중 때문이었죠. 하지만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은은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삼키는 힘이 약해서 특별한 젤리 같은 걸 섞어야 했어요. 그래야 사례가 들지 않았거든요. 벽에 붙은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었죠. 치료비 영수증들이 서랍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약봉지도 한가득이었고요. 하은은 한숨을 참으며 다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곧 동생들이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중학생 둘과 초등학생 하나. 하은은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김을 반찬통에 담았죠. 많지는 않지만 정성껏 담았습니다. 언니 나 깼어. 막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하은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우리 막내, 어제 숙제 다 했지? 응. 언니 봐봐, 스티커 받았어. 막내는 학습지에 붙은 예쁜 스티커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하은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우와, 대단한데. 우리 막내 최고야. 그 말에 막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은도 덩달아 웃었지만 마음 한쪽은 무거웠어요. 오늘도 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일용직 일을 하시는 아저씨였어요. 하은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국밥을 내오며 하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외상장부에 이름이 적힌 분이었거든요. 벌써 석 달째 국밥값을 못 내고 계셨어요. 장부 한쪽에는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죠. 다음 주에 꼭요. 하지만 다음 주가 와도 그분은 돈을 못 내셨어요. 하은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국밥을 내놓았어요. 그분도 이 국밥으로 힘을 내서 일하러 가셔야 하니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고기를 납품하는 가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사장님, 미안한데요. 이번 달부터 가격이 올랐어요. 하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마나요? 솥뼈랑 양지 다 올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뭐든 다 비싸졌어요. 가스요금도 재료값도 모든 게 올랐죠. 하지만 국밥 가격은 올릴 수가 없었어요. 동네 분들이 드시는 건데 어떻게 가격을 올려요? 그럼 쌍고기로 바꾸면 안 돼?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이 물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맛이 달라져. 우리 손님들은 그 맛을 알아. 바꾸면 안 돼. 그때 문이 열리며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쿠폰을 들고 계셨어요. 사장님, 이거 10장 다 모았네. 공짜로 한 그릇 먹을 수 있지? 하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네 부모님이 참 좋은 분들이었어. 그때도 외상을 받아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챙겨주시고 그 신용이란 게 있지. 대대로 이어지는 거야. 하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도 참았어요. 손님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더 많이 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두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하은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푸고 설거지하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이 먹다 남긴 무채랑 대파 뿌리는 버리지 않았어요. 깨끗이 씻어서 육수에 다시 넣었죠. 아무것도 버릴 게 없었습니다. 남은 밥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은은 그걸로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독거 어르신들께 돌렸죠.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음식은 나눠 먹으라고요. 오후가 되자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식자재 배달차가 늦어진다는 거였어요. 하은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장사 전에 오려나요?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매출도 줄어들죠.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배달 앱 회사에서 온 서류가 있었어요. 배달도 시작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남는 게 없었어요. 하은은 반찬 코너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게를 새 걸로 바꾸고 반찬 놓는 자리를 깨끗이 닦았어요. 보건소에서 위생검사를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벽에는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빠듯했습니다. 시간도, 돈도, 마음도요.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하은은 잠깐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하루 종일 서 있었거든요. 벽에 걸린 외상장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은은 그 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도 먹어야 힘을 내서 일하시잖아요. 할머니 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은 얼른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부르시는 거였죠. 할머니, 왜 그러세요? 뭐 필요하세요? 하은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주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하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우리 잘 될 거예요. 하은은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속은 무거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래도 하은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작은 국밥집이 하은에게는 전부였으니까요.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은 국밥에는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탁자마다 사람들이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쿰쿰한 냄새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거든요. 낡은 검은 코트에 구멍이 숭숭 나 있었습니다. 회색 스웨터는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요. 운동화 밑창은 닳아서 거의 없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완벽한 노숙자 차림이었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이 일어났습니다. 코를 막으며 다른 자리로 옮겨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누군가 작게 혀를 찼죠. 하은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다른 손님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안쪽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은 깨끗했지만 그가 앉자 왠지 더러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국밥 하나요. 도연의 목소리는 일부러 낮고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하얀 그릇에 하얗게 우러난 국물, 그 위에 고기와 파가 얹어져 있었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숟가락을 떴죠.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맛, 이 냄새.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과 함께 들깨의 고소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솥뼈를 오래 끓인 기름기가 혀끝에 부드럽게 감겼어요. 도연의 머릿속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 장독대 옆 부엌에서 들려오던 국 끓는 소리, 김이 모락모락 나던 그 시절. 도연은 황급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을 보여서는 안 됐죠. 이거 너무 짜요. 도연은 일부러 불평했습니다. 하은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 정말요? 죄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하은은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국물 일부를 덜어냈어요. 하지만 그냥 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따로 끓여둔 싱거운 육수를 조금 부었죠. 맛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드셔보세요. 도연은 다시 한 숟가락 떴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맛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싱거워요. 하은의 미소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환하게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번에는 소금 대신 액젓을 한 방울만 떨어뜨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어요. 감칠맛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도연은 세 번째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했어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먹을 뿐이었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넣을 때마다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하은은 다른 손님들을 챙기러 갔습니다. 도연은 슬쩍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건드렸어요. 컵이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주변 손님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하은이 얼른 달려왔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짜증이나 불편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걸레로 바닥을 닦았어요. 그리고 노란색 팻말을 놓았습니다.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라고 적힌 표지판이었죠. 손님이 넘어질까봐 걱정한 거예요. 새 물컵을 가져다 주며 하은은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도연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화를 내지 않네요. 귀찮아하지도 않고요. 밥을 다 먹고 도연은 계산대로 갔습니다.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꺼냈어요. 그리고 일부러 계산대에 던지듯이 놓았습니다. 동전이 대굴대굴 굴러갔죠. 하은은 차분하게 동전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원, 200원, 300원 세어보니 조금 모자랐어요. 500원이 부족했어요.
하은은 잠깐 생각하더니 미소 지으며 물어봤어요. 네, 딱 맞네요. 식사 맛있게 잘하셨어요. 스스로 500원을 깎아준 거였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섰어요. 하지만 밖에 나와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하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주방에서 치익 소리가 났습니다. 국이 끓어 넘친 거였죠. 하은이 재빨리 달려가 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넘친 국물을 닦아냈어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위생도 안전도 완벽하게 지키는 모습이었죠. 도연은 창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또 가게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차림이었어요. 밥을 먹다가 도연은 일부러 휴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옆자리 바닥에 버린 거죠. 그리고 슬쩍 발로 밟았어요. 휴지가 찢어지며 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하은이 청소를 하러 왔어요. 바닥에 붙은 휴지를 보고도 한숨 한 번 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떼어내고 소독약으로 바닥을 닦았어요. 도연은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고기를 찝을 수가 없어. 하은은 곧바로 대답했어요. 어머,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고기를 더 잘게 썰어서 가져왔습니다. 부드럽게 씹을 수 있을 만큼 작게요. 이렇게 드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도연은 그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부드러웠어요. 하은의 배려가 느껴졌죠. 도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오래가는 이유가 이거구나.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쓰기 때문이구나. 가게를 나오면서 도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은은 다른 손님에게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친 기색 하나 없이요. 그날 밤 도연은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먹은 국밥 맛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들깨를 볶던 그 냄새, 장독대 그림자, 모든 게 겹쳐졌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이 똑같을 수가 있지?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하은국밥 간판 불빛이었습니다. 내일 또 가봐야겠군.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의심만이 아니라 묘한 그리움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하은국밥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은은 주방에서 국을 저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2명의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비옷도 없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게 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죠. 하은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애들아, 들어오렴.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아이들은 서로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은이 다시 손짓했어요. 괜찮아. 어서 들어와.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밥 줄게.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신발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바닥에 물자국이 생겼죠. 하은은 신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신발 속에 꾹꾹 눌러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물기가 빨리 마를 거야.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고 하은은 손 소독제를 가져왔습니다. 손 먼저 깨끗이 씻고 먹자. 하은이 아이들 손에 소독제를 뿌려주며 문질러 주었어요. 아이들의 작은 손은 까맣게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김이 후끈후끈 올라왔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하은은 물컵도 가져다 주고 반찬도 더 담아줬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하은은 웃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또 열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커다란 손수레가 있었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였죠. 사장님, 빈 박스 좀 있나요? 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뒤에 있어요. 가져가세요. 노인이 박스를 가지러 뒤로 가려다가 갑자기 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비틀거렸습니다. 노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가게 안 손님들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멀찍이 서서 쳐다보기만 했죠.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혹시 술 취한 거 아니야? 냄새날 것 같아. 하은은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코앞에 손을 대보니 숨도 쉬고 있었어요.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하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손님이 얼른 전화를 걸었어요. 하은은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노인분이 쓰러지셨어요. 의식은 있으신 것 같아요. 숨은 쉬고 계세요. 나이는 70 정도 되신 것 같고요.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하은은 또박또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19 요원이 물어보는 것에 차근차근 대답했죠. 전화를 끄는 하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하은의 얼굴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어요. 허리 통증 호소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맥박은 정상이고 숨도 쉬고 계세요.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하은은 함께 나가며 물었어요.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보호자가 없으신 것 같아서요. 네, 타세요. 하은은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가게를 돌아보니 손님들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죄송해요. 잠깐 문 닫을게요.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문이 닫혔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은 복잡했어요. 하은은 노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근데 보호자가 안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간호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거 작성해 주세요. 보호자 대신 서명하시면 돼요. 하은은 서류를 받아 한 줄 한 줄 채워나갔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걱정되는 마음에요. 진료비를 먼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은은 지갑을 열었어요. 안에 있는 돈을 꺼내 계산대에 냈습니다. 오늘 장사해서 번 돈이었죠. 병원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이 어르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하은은 시계를 봤어요. 벌써 4시였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한참 지났죠. 저녁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어요. 하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가게 일찍 닫아. 할머니 좀 봐줘. 한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에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그런 거예요. 며칠 입원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하은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병원 밖으로 나오니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우산이 없었어요.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하은은 계속 걸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문 앞에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급한 일로 일찍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생이 써붙인 거였죠. 하은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축축한 앞치마를 벗어 걸어두었어요. 그리고 다시 불을 켰습니다. 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내일은 또 시작이니까. 하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멀리서 도연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 그늘 속에 서서요. 도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여자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며느리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체면이 있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매달 첫째 토요일과 셋째 토요일은 하은국밥의 무료 급식 날이었거든요. 하은은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국을 끓였어요. 커다란 냄비 3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벌써 줄이 서 있었어요. 10명, 20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은은 번호표를 나눠줬습니다. 차례대로 한 분씩 들어오세요. 대학생 자원봉사자 2명이 도와주러 왔어요. 줄을 정리하고 번호표를 확인하는 일을 맡았죠. 가게 안쪽에는 특별히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커다란 보온통이었어요. 안에는 따끈한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이쪽 죽 드세요. 하은이 안내했습니다. 죽은 부드럽게 끓여서 삼키기 쉬웠어요. 반찬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소금을 적게 넣은 김치였어요. 혈압이 높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였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하은은 한 분 한 분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국밥을 떠서 드리고 물도 따라 드렸어요. 도연도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노숙자처럼 꾸민 모습이었죠. 번호표를 받아들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앞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는 정말 반찬도 많이 주네. 맞아. 고기도 푸짐하고 다른 데는 국물만 주는 데도 많던데. 사장님이 참 착하셔. 매번 이렇게 해주시니. 도연은 그 말들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드디어 도연의 차례가 됐어요.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은이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하얀 국그릇이었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떴죠.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맛, 혀끝에서 느껴지는 이 깊은 맛, 들깨의 고소한 향기, 오래오래 끓인 뼈 국물의 부드러움. 도연의 눈앞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펼쳐졌습니다. 어린 시절, 좁은 부엌. 어머니가 들깨를 볶고 계셨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장독대 옆에서 어머니가 국을 저으시던 모습. 햇빛이 어머니 등 뒤로 비쳤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엄마 배고파? 어린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국을 한 그릇 떠주셨어요. 천천히 먹어라. 뜨거우니까. 그 맛. 바로 이 맛이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온몸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숟가락을 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이 요리 비법은 자네가 만든 건가?
아니면 부모님께 전수받은 것인가? 도연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할머니 요리 비법이에요. 할머니? 네. 저희 할머니가 50년 전에 가게를 여셨대요. 하은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맛이 없어서 손님이 거의 없었대요. 할머니도 돈이 없고 너무 가난했던 시절이었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하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떡을 팔러 오는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 넷을 키우시는 분이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도 돈이 없었지만 그 아주머니 떡을 꼭 사주셨대요.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우셔서요. 하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고마우셨는지 할머니한테 국밥 레시피를 알려주셨대요. 자기가 만든 국밥을 먹어본 사람들은 최고라고 한다면서요.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잡내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솥뼈를 어떻게 끓여야 하는지, 간은 어떻게 맞추는지 다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도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레시피대로 했더니 국밥이 너무 맛있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대요. 하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근데 할머니가 평생 일하시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전신마비라 지금 집에 계세요. 그 아주머니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있나?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그냥 평생 은인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았다고 우리 집안을 살려주신 분이라고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례하겠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3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도연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여기 있었군요. 그때의 인연이 또 이렇게 이어져 있었군요.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도연은 5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 혼자 네 남매를 키우셨어요. 떡을 만들어 머리에 이고 시장을 누비셨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떡을 팔고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뺑소니차가 어머니를 쳤어요. 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죠.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사들은 돈 많은 사람들 수술만 하느라 어머니는 방치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결국 시간을 놓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15살 도연은 그날 다짐했습니다. 고아가 된 동생 셋을 떠안고 구두 닦기,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돈만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하은과 자신의 이야기가 똑같다는 걸. 부모를 잃고 혼자 동생들을 키우는 모습이, 가난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그리고 어머니가 은혜를 베푼 그 집 손녀와 당신의 손주를 이어주려 하신 건 아닐까? 어르신, 왜 그러세요? 하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연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망했거든요. 이렇게 무너지는 자신이. 실례했네. 도연은 서둘러 가게를 나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차에 올라탔지만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소중한 인연이 이렇게 돌고 돌아 저희들에게 돌아왔군요. 제가 그걸 몰라봤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도연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떡바구니를 머리에 인 젊은 시절의 어머니. 도연은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틀렸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너무 차갑게 살았습니다. 돈만 쫓아 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어머니. 이제라도 제대로 볼게요. 하은 씨를. 그날 밤 도연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하은국밥에는 주민센터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무료 급식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인원을 늘리실 수 있으면 저희가 식자재 일부를 지원해 드릴게요. 하은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급식이 끝나고 하은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동생이 파스를 가져왔습니다. 언니, 이거 붙여. 고마워. 하은은 손목에 파스를 붙이며 웃었습니다. 다음번엔 정말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아. 하은의 눈은 피곤했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찾아야 하네. 어머니에 관한 기록 말이야.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두툼한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이 나왔어요. 옛날 지역 신문 기사였습니다. 시장에서 떡 팔며 내 남매 키운 어머니. 작은 흑백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도연은 그 글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다른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위대한 어머니. 거기에도 어머니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떡을 팔아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내용이었죠. 도연은 계속 넘겼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증언을 모아둔 종이도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내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떡 하나라도 나눠주시는 분이셨죠.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힘든 시절을 버티셨던 거예요. 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한자 한자 적혀 있었죠. 1964년 12월 15일. 오늘도 떡을 이고 시장에 갔다. 추운 겨울이라 손님이 없었다. 아이들 밥은 어떻게 먹이나 걱정이 태산 같다. 시장 한쪽에 국밥집이 있다. 주인 할머니는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인다.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시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다. 1964년 12월 20일. 오늘 그 할머니가 내 떡을 사주셨다. 당신 가게도 장사가 안 되는데 말이다. 아주머니 애들 생각하면 떡은 꼭 사줘야죠. 할머니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 나도 형편이 어렵지만 할머니는 더 어려우신 것 같다. 미안하고 고맙고 마음이 복잡하다. 1965년 1월 10일. 할머니가 또 떡을 사주셨다. 벌써 열흘째다. 장사도 안 되시는데 어떻게 매일 사주시는지. 할머니께 여쭤봤다. 할머니, 장사 안 되시는데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웃으셨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배를 고르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1965년 2월 3일. 할머니 가게가 너무 걱정이다.
이렇게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나. 할머니가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해드린다. 그런데 문득 생각났다. 시집 오기 전 친정어머니께 배운 국밥 레시피. 그걸 알려드리면 할머니 가게가 잘 되지 않을까? 내일 용기 내서 말씀드려봐야겠다. 1965년 2월 4일. 오늘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다. 할머니, 제가 국밥 끓이는 법을 좀 알아요. 할머니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요. 제가 아는 걸 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드디어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됐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1965년 3월 20일. 요즘 시장에 갈 때마다 할머니께 조금씩 알려드린다. 핏물 빼는 법, 잡내 없애는 법, 약한 불로 끓이는 법, 액젓으로 간 맞추는 법. 할머니는 아주 열심히 배우신다. 이렇게 하시면 손님들이 줄을 설 거예요. 할머니, 꼭 잘 되셔야 해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1965년 5월 12일. 할머니 가게에 손님이 생겼다. 오늘 시장에 갔더니 할머니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할머니 국밥이 정말 맛있다더라. 소문 듣고 왔어요. 할머니는 바쁘게 움직이시면서도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다. 너무 기쁘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제 할머니도 잘 되시니 마음이 놓인다. 은혜는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다. 도연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준 레시피. 그 레시피를 할머니는 소중히 지켜왔고 손녀 하은에게 물려준 겁니다. 도연은 파일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옛집 사진이었어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있었죠. 그 앞에서 어린 도연이 웃고 있었어요. 도연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 주소를 아나? 네, 회장님. 하지만 지금은 폐가입니다. 상관없네. 주소만 알려주게. 비서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도연은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차를 몰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서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담벼락은 금이 가 있었어요. 도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장독대는 그대로 있었어요. 깨진 항아리도 있었지만 그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밖에서 한참을 바라만 봤어요.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도연은 작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도연은 아들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네, 아버지. 하은 씨가 쓰러진 노인분 병원비를 냈다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자도 아닌데 말이에요. 도연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은 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더구나.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아니다.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고 도연은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설 조사원에게요. 조사를 그만하게. 회장님, 아직 더 알아볼 게 많습니다만. 필요 없네. 이제 그만하게.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하은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도연은 운전기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말을 안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자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나? 운전기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다니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긴 하지만요. 그런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게. 회사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운전기사는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정말이요? 그래. 직원들 가족도 우리가 챙겨야지. 도연은 처음으로 부하 직원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았어요.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어머니, 제가 드디어 깨달았나 봐요. 도연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하은국밥이 있는 골목 쪽을 향해서요. 작은 불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고맙네, 하은 씨. 자네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어머니 꿈을 꾸었어요. 어머니는 꿈속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잘했다, 아들아. 이제야 제대로 보는구나. 도연은 꿈속에서 어머니께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은은 우편함에서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건물주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임대료 인상 통보였습니다. 그것도 2배로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하은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편지 아래쪽에는 더 무서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3개월 이내 밀린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하은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이미 2달이 밀려 있었습니다. 한 달만 더 지나면 쫓겨나는 거였죠. 하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계산기와 공과금 고지서들이 가득했어요. 하나씩 꺼내 펼쳐 놓았습니다. 솥뼈가, 양지가,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할머니 재활치료비, 약가, 동생들 학교 준비물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안 돼. 이건 안 돼. 아무리 계산해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임대료를 2배로 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빚만 늘어났죠. 그때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이거. 동생이 내민 건 학교에서 받은 납부서였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은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동생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한 손님이 계산을 하려고 10,000원짜리를 냈습니다. 하은은 거스름 돈을 주려고 지폐를 만져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종이 느낌이 달랐거든요. 자세히 보니 가짜 돈이었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랐어요. 손님, 죄송한데요. 이거 가짜 돈인 것 같아요. 손님은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가짜 돈을 쓴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정말 기분 나쁘네. 손님은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렸습니다. 밥값도 안 내고요. 하은은 그 가짜 지폐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요. 다음 날 보건소에서 위생 점검을 나왔습니다. 직원이 냉장고 온도를 확인했어요. 온도계가 고장났네요. 이건 경고 조치입니다. 하은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점검이 끝나자마자 하은은 수리기사를 불렀어요. 또 돈이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였어요.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어요. 하은은 장화를 신고 나갔습니다. 밤 11시였지만 지금 막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삽을 들고 하수구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빗물과 땀이 뒤범벅이 됐어요. 혼자 하면 힘들지. 내가 도울게. 옆 가게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삽을 하나 더 들고요. 감사합니다. 둘이서 1시간 넘게 하수구를 뚫었습니다.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은이 너 정말 대단하다.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는걸요. 하은은 지친 얼굴로 웃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하은국밥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 가격 안 올리는 착한 가게.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다들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손님은 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글만 읽고 좋아요만 눌렀죠. 실제로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하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응원만으로는 밥을 못하는데. 며칠 후 고기 도매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값이 또 올랐어요. 계속 외상으로 주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꼭 드릴게요. 하은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동생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국밥값 올리면 안 돼?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 손님들은 여기서 힘을 내서 일하러 가시잖아. 가격 올리면 못 드시는 분도 생겨. 그럼 무료 나눔은 그만두면? 그건 더 안 돼. 하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 나눔은 멈추면 안 된다고.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동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하은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그은 줄이 가득했어요. 계산을 해봐도 다시 해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하은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빗속에 그냥 서서 하은국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게 안하은의 힘없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는 작은 그림자. 도연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주먹도 꽉 쥐었어요. 이대로 둘 수 없어. 도연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지금 당장 만나야겠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하은은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법률팀 변호사들을 불렀습니다. 회사 하나 만들게. 아무도 모르게. 변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부동산 중개인도 따로 만났습니다.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하은국밥 건물주를 찾아보게. 매입 의사를 조용히 타진해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중개인이 보고했습니다.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팔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시세대로 주면 된다고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더 주게. 하지만 조건이 있네. 조건이요? 지금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넣어야 해. 특히 하은국밥은 임대료를 평생 동결하게. 중개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투자 가치가 없는데요? 투자가 목적이 아니야.
그냥 하게.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시 며칠 후 도연은 건물주를 직접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였어요. 건물주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조금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죠. 시세보다 2배로 쳐주세요. 말을 바꾸었습니다. 시세보다 3배로 쳐주겠소. 건물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소. 밀린 임대료는 전액 면제해 주시오. 이자도 받지 마시고. 하지만 도연은 서류를 꺼내 건물주 앞에 놓았습니다. 이 골목의 가치는 착한 가게들이 만드는 겁니다. 하은국밥이 없으면 이 골목은 죽어요. 도연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건물은 도연 회사 명의로 넘어갔어요. 그 회사는 나중에 신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은에게 양도될 수 있는 옵션도 넣어뒀죠. 법률팀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회장님, 이 조건들은 너무 일방적입니다. 하은 씨에게 유리하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네. 그게 목적이니까. 변호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뜻이 확고했으니까요. 며칠 후 새벽에 하은국밥 앞에 트럭이 왔습니다. 안전점검업체 차량이었어요. 하은은 깜짝 놀라 나왔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건물 안전점검 나왔습니다. 소화기 점검하고 가스 배관 교체할 거예요. 제가 부른 게 아닌데요. 건물주가 요청하셨어요. 비용은 다 건물주가 내신대요. 하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작업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소화기를 새 것으로 바꿨어요. 가스 배관도 확인하고 위험한 부분을 교체했습니다. 여기 배관이 많이 낡았네요. 위험할 뻔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은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하은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벽에 붙은 외상 장부를 보며 하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걱정거리는 많았거든요. 하지만 하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자신을 돕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도연은 호텔이 아닌 평범한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호텔 스위트룸이 아니라 이런 곳으로 하시는 겁니까? 하은 씨 성향을 생각해야지. 너무 화려한 곳은 부담스러워할 거야. 도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준비였습니다. 하은과 재민의 가족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도연은 재민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그날 편안한 곳에서 만나자. 네. 왜요? 그래야 하은 씨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거다. 재민은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응. 이제 괜찮다.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도연은 골목 모퉁이에 한 번 더 갔습니다. 하은국밥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가게 안에서는 하은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국을 저으며 손님들에게 웃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게 하은 씨. 곧 다 괜찮아질 거야.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법률팀에서 최종 보고가 왔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났습니다. 건물명의 이전도 완료됐고요. 밀린 임대료와 이자도 전액 면제 처리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 조항은 그것도 들어갔습니다. 하은 씨가 원하면 언제든 내부 수리를 할 수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아직 하은 씨에게는 알리지 마. 언제 알리실 겁니까?
때가 되면. 지금은 아니야.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은 씨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너무 일찍 알면 받지 않으려 할 거야. 비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길을 제가 이어 걷는 거예요. 그게 제 도리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하은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깨끗한 옷이었죠.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매만졌어요. 동생들도 교복을 말끔하게 입었습니다. 어젯밤 다림질까지 했거든요. 언니 떨려. 막내가 말했습니다. 하은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아. 우리 당당하게 인사하자. 하지만 하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하은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도연과 재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민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은도 미소로 답했어요. 하지만 도연을 보는 순간 하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연도 하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기가 조금 무거웠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 씨, 네, 먼저 사과할 게 있네. 모두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은 씨를 시험했네. 시험이요? 재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해서 가게에 갔었어. 하은 씨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 노숙자 할아버지. 그게 회장님이셨어요? 재민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무례하게 굴었지. 짜다, 싱겁다, 불평하고 물컵을 떨어뜨리고 동전을 던지듯 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 씨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다시 해줬어. 화 한 번 내지 않았지.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연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재민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은도 깜짝 놀랐어요. 73의 노인이 27 젊은 여자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틀렸네. 용서해주게. 도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하은은 도연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은 씨를 편견으로 봤어. 서류에 적힌 숫자로만 판단했지. 저도 처음엔 회장님을 편견으로 봤을지 몰라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자는 다 냉정하고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분이세요. 그렇게 시험하신 것도 아들을 사랑하셔서잖아요.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네, 하은 씨. 도연이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하은 씨, 네, 내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하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도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하은의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저예요. 하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같이 못 뵈어 아쉽습니다. 다음엔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말은 잘 못하셨지만 눈으로 웃으셨어요. 도연이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하은이를 잘 아끼고 보살펴 줄 겁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움직이셨어요. 화면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 할머니가 아주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왔어요. 도연은 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재미있니? 네, 재미있어요. 공부는 어렵지 않고? 조금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도연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중에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래, 하은 씨. 아직 서툴지만 진심으로 배우겠습니다. 도연은 하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나도 좋은 시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재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하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재민 씨, 응? 저 너무 행복해요. 재민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도연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어머니, 보고 계시죠?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어요. 도연은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호텔이나 예식장이 아니었어요. 하은국밥 작은 마당이었습니다. 하은이 원한 거였죠. 이곳에서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고 싶다고요. 마당에는 하얀 천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의자도 간소하게 놓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합창단을 이끌고 왔어요. 동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죠. 하은은 단정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재미는 하은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와,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간단한 서약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테이블에는 국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은이 직접 끓인 국밥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씩 그릇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때 도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누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봉사하고 싶네. 도연은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떴어요. 맛있게 드세요. 도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내일이면 신문에 실릴 거예요. 하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홍보가 아니네. 진심일 뿐이야.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하은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료 급식을 늘리려고 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관과 함께 협력하기로 했어요.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게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폰 제도를 만들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요. 도연은 뒤에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며칠 후 하은국밥에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였어요. 그 위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따뜻한 차 코너예요. 젊은 친구가 와서 차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젊은 청년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2번 올게요.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대가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토요일 아침마다 도연이 가게에 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도왔어요. 설거지도 했고 마감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73의 나이에 설거지를 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겼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게 속죄야.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움이기도 하지. 매주 토요일 도연은 어김없이 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어느 날 골목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은국밥도 부스를 차렸어요. 그리고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국밥 레시피의 비밀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잡내를 없애는 거예요. 핏물을 빼고 깨끗이 씻고 오래 끓이는 거죠. 하은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은 정성으로 맞추는 거예요. 드시는 분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맛을 보면서요. 또 사랑을 넣으면 더 맛있어진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가게에서 쓰러졌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어머,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덕분에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심폐소생술, 다른 분께 전하려고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수료증을 보여줬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거였어요. 선행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구나. 도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하은에게 공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건물관리회사에서 온 거였어요. 하은은 편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밀린 임대료 전액 면제, 내부 리모델링 비용 지원,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소유권을 정하은 명의로 이전 완료. 이게 무슨... 하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민이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신 거야. 네. 건물을 사셨어요. 하은 씨를 위해서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은 씨 아니 하은아. 이제는 절대 울지 말아라. 웃을 일만 있을 거야. 아버님, 어떻게 이런 걸?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네. 도연은 하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다 하은이 것이야. 하은은 엉엉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새벽이 밝았습니다. 하은과 재민이 함께 뼈를 고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도연도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나도 도와주겠네. 셋이서 국을 끓였습니다. 집안 내음이 골목에 퍼져나갔죠. 도연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어요. 손에는 숟가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걸 조심스럽게 장독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 잘 드셨지요?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주방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과 재민의 웃음소리도 들렸죠. 김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진심으로 지은 한 그릇의 밥은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은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학력, 재력이 아닌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편견을 넘어 진심을 발견하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아간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연 백일홍이었습니다.